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3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2부는 한 주간 있었던 정치 관련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창석 진행자는 자취방에 TV가 없다면서요? 네, 자취방에 일부러 TV를 안 놓고 종이신문. 일부러? 과연 일부러일까? 보고. 아니, 종이신문 보고 TV 볼 수 있지, 뭐. 그러니까요. 종이신문 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TV 놓으면 제가 계속 하루 종일 TV만 볼까봐 제가 TV 정말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설치 안 했어요.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봤다고. 정말 하루 종일 TV.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자 아이돌도 보고. 제가 아이린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레드벨벳. 제가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을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아이돌은 소녀시대. 누구죠? 양요섭 있는 그 비스트. 팀. 비스트가 끝입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사람 몰라요. 걸스데이 유라 씨 알고. 네, 레드벨벳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아이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쁘더군요, 정말. 러시안 룰렛. 네, 그런 건 몰라요. 나도 나 아이린 닮았단 말 좀 듣는데. 닥치고 지금. 야, 쌍둥이 나도 나갈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게 우상숭배야, 사실은. 아이린 씨는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린 인스타에선 조세위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우상숭배지 뭐. 역시 우상숭배 오창석은 떼야 뗄 수가 없네. 우상숭배 전문이네요. 전문이죠. 일상생활이 나온 거야? 전문가예요. 우상숭배 전문가. 어쨌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요. 네. 이번 추석에는 아이린이 아니고 성소가 대세 아니었나? 누구요? 시구했나요? 그분이? 뭐 했죠? 저희 아이돌 리듬체조. 아육대 리듬체조. 성소가 대세였는데. 성소가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아육대에서 리듬체조를 했는데 됐어요. 왜 이런 것들이랑 방송을 같이 나는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거의 무시하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남자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아니 그때 아육대에서 성소 말고 쯔위도 양궁샷 날리는 쯔위는 예쁘더라. 아니 쯔위야 예전부터 뭐 유명했으니까. 근데 저도 TV 안 보거든요. TV 안 봐도 이런 정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었잖아요. 모른다면서. 성소는 누군지 모르지만 성소가 나오는 그 리듬체조는 봤죠. 됐어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만 기억하는.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추미애 더민주 대표 그리고 김민석 마포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통합이 아니고요. 네. 흡수지 뭘 통합이야. 그렇죠. 민주당 창당 61주년이었다고요, 또 이날이. 일방적 M&A. 그렇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꼭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렇다고 좋을 것도 뭐 있겠나? 그러니까 이거 합당해가지고 그냥 민주당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약칭을 민주 이게 두 개 다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통성 그거 하나 갖고 온 거지. 김민석 하나 데리고 왔다고 뭐 어쩌라고요? 김민석이가 뭐 호남에서 뭐 표를 많이 갖고 올 것도 아니고. 근데 호남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좀 포용스러운 정책이랄까요? 야권을 단합하자. 그러면서 뭐 이해찬 전 의원도 이번에 복당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크게 뭐 이거 갖고 비판할 게 있냐? 물론 비판하자고 들면은 비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김민석이가 어떤 의미로 김민석을 데리고 할 수 있죠. 김민세라고 욕을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표 흔들렸던 것처럼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지양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뭐 전두환 박물이라든가 이승만 박정희 참배라든가 이런 건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까지 뭐 왜 했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실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저도 득이라고만 생각이 돼요. 당명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냥 대인배 품어준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민석이 들어오면서 뭘 하나 약속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뭐 한 대 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아직도 불확실한 거고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 말고는 뭐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요. 또 이런 비판에는 뭐 마포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이런 정치 행보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마포민주당에 있던 분들 대의원들 성향이 아마 그래도 호남이 주축일 거예요. DJ 성향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번에 이 민주당의 유력 인사로 신기남 전 의원이 있었거든요. 신기남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4등인가로 해서 낙선을 하셨는데 그럼 신기남 의원이 자연스럽게 복당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합당이 되면 그렇게 되는 똑같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돌아오시는군요. 그 지역구에 다시 나가실지. 그건 모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9일 이 더민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또 결의가 됐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지난 공천에서 이제 컷오프 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제 7선까지 오른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죠.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추미애 대표가 이해찬 복당을 먼저 하지 않고 김민석하고 합당한 뒤에 복당한 거. 네. 이거는 나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죠. 정무적 판단. 어떤 계산인가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같으면 뭐 친노 핵심인 것이고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해찬 의원을 복당시켰으면 또 지랄했을 거예요. 다른 사건을 뒤덮는 거죠, 약간. 뭐 또 친노가 다 해먹니 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김민석 먼저 하고 그럼 이해찬 한 거. 뭐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김민석 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보는데 다만 문 대표가 약간의 부담감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문 대표는 이해찬 복당 환영하죠. 환영하지만 약간의 부담감을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은 정말 친노의 좌장 같은 분이고, 그렇죠. 문 대표가 텀블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 봉화음악회에 복당하기 전에도 이해찬 의원, 유시민 전 장관, 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복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유연하게 들어가고 네. 싶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그렇죠. 맞아. 떨어져 나갈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할배가 똥꼬집 부리는 바람에. 아니 추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집 나간 한 분 한 분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야권 통합을 이제 대권 승리의 뭐 어떤 열쇠로 규정을 한 건데 이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대선 국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충청 민심을 어느 정도 작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충청 세종. 충청 민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카드를 자꾸 만지작 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기문도 본인이 직접 뭐 나올 수 있다는 등, 뭐 내년 1월에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등 군불 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충청 민심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충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 역대 대통령들 충청을 이기는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어요. 충청을 잡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복당 카드는 충청 민심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또 이해찬 의원과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충남지사 안희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는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명 알박기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김민석 전 의원이 또 이번 통합을 계기로 좀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해찬 의원의 정치력이 또 정권 교체에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정치를 이끌 거라고 보고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잘못, 과거에 했던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겠죠. 실제로 김민석 전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봉화에 내려와서 직접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미애 대표도 탄핵에 참가한 적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그런 반성을 통하면 또 정권 교체 미래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 간 사람까지 받을까 과연? 추미애 대표가? 저는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사실은 야당하라고 민주당하라고 펴준 건데 자기가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당대표 막 흔들고. 그 당대표 흔드는 게 정권교체 도움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 절대 안 되는데 흔들어서 박차고 국회를 한번 더 가려고 뛰쳐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다시 받는다? 또 흔들 거예요. 자기 입지 때문에.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또 누가 한 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거 안 된다, 약하다, 뭐 제3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받아가 된다.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사람까지 좀 이렇게 품어 안아야 정권 교체가 더 쉽지 않을까요? 품으면 정권 교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은 추미애 대표도 몇 번 언급한 겁니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는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 또 올해 또 가열차게 비판해야죠. 본인의 입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받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가려가면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받아야죠. 그렇죠. 아무나 다 받으면 짐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잘 아시겠죠. 네. 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박누리 환승센터에도 정말 옥석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옥인지 돌인지 가려야지. 네. 그럼요. 그거 누리가 잘해, 잘 가려.
제가 옥은 뭐 몰라도 돌은 정말 잘 가려내거든요. 이거는 돌이다 확실히 알죠. 네, 그렇죠. 그렇죠. 최악을 피해가기만 사실 평타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네. 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어. 조금 안타까워 그래서. 돌은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돌은 안 만났습니다만 옥이라고 옥과 석 사이. 자수정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돌. 얘기 또. 뛰어난 안목이네요. 네. 아 그런데 옥석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제가 알죠. 의료 헬기 망가뜨린 철부지 32조. 예. 22억 새끼야. 아, 22억. 22조야. 22조 통크다. 헬기가 한 74억 가는데 네.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수리비만 22억이 나온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의사고 두 사람은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이 헬기 회사에서 보험사에다가 돈을 구할 거고 그럼 보험사가 22억을 물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가 그 3명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3명이서 나라내든 한 명이 몰아내든 보험사는 아마 3명 다 한 명 개인당 22억 내놔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할 텐데 정말 한순간의 불장난이 완전 지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폐가 망치지. 폐가 망치지. 네. 22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가압류 걸 거예요. 못 팔게. 가압류 걸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가압류 걸어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그냥 바로 보험사 들어가. 그거를 아니 한 달에 200만 원씩 해봐야 1년이면 2,400이에요. 10년 해야 2억 4천이야. 언제 갚아? 평생 갚아야 돼. 자식들까지 계속 갚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그런데 몰라. 만약에 3등분으로 나눈다. 네.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네.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한 10년 만에 갚을 수도 있어. 한 10년이라면 갚겠네. 갚을 수도 있는데 누리가 옥을 골라갖고 그런 의사를 골랐어. 야, 이거 옥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 어떻게 버릴래요? 어떻게 할래요? 페이 닥터가. 아니 뭐 사랑한다면은 제가 갚아줘야죠.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군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 다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너가 여군이었으면 태워주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가정법하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if I were 이런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사랑하진 않죠. 7억의 빚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죠. 아니지. 사랑을 해서 만났어. 이제 거의 뭔가 이루어져가는 단계인데 네. 터졌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하겠냐. 아 근데 7억은 진짜 힘들다. 내가 7천만 원까지 어떻게 갑자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천은 일반적인 가계 부채예요. 7천은 굉장히 일반적인 가계 부채예요. 그래요. 하지만 뭐 많이 사랑한다면 열심히 같이 일해서 갚아야죠. 우리가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한 500씩 내야 돼요. 결혼하면은 집에서 쉬는 게 꿈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의사랑 결혼을 하면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일해야 되는 그래요? 페이 닥터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이 일을 꼭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꿈을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아실현. 저는 이제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요걸 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분도 생기고 의미를 즐겁죠?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우 이 미. 얘기가 또 이렇게 가네요. 네, 저만 거의 따라오세요. 팟캐스트의 지드래곤. 헬기는 안 건드렸지만 이제 계속 용의 코터를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언젠가. 아니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던질 사람이 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7억 빚이 있는 여자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짜요? 너도 한 1억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아니 벌써 빚이 1, 2억이 있어요? 벌써 있죠. 그래요. 그럼 둘이 합치면 9억이네. 그럼요.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이 작가님한테. 그런 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말해서 더 불편해져요. 상처만 받고. 상처 안 받아요.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예. 저도 상상 의외로 굉장히 많이 빚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그래? 마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욕했던 사람들한테? 아니면 청취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빚이 꽤 있어요. 근데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네. 아무한테 안 빌려줘. 창석이한테 거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 빚도 자산이면 나도 한 2억대의 자산가거든요 벌써. 장난이군요. 빚도 자산이죠. 대단하다. 근데 창석이 같은 빚은 자산이라고 할 수 없지. 갚는 게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생빚. 정말 생빚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달러빚이라 그래. 안고 죽어야 하는 그런 빚인가요? 그런 빚이잖아. 갚을 수가 없는 조만간 도망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도망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또 뭐 인생 한 방이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올해 1월처럼 잭팟이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 한방 소리 치는 놈 중에 잘 되는 놈 못 봤어. 한 70대까지 계속 인생 한방 소리 하더라고. 그러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부모 등골 빼먹고, 와이프 힘들게 하고, 맨날 인생 한방이래. 쉬운 게 아니야, 인생 한방.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막 7억씩 빚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네, 오창석. 아, 훨씬 낫죠. 난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는 그 의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의사는 미래가 없죠, 이제. 아니, 뭐, 미래야 모든 사람한테 있죠. 그 미래가 존재의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밋빛이냐, 아우라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블루 칼라냐, 어두운 그레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블랙이냐.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위에는 블랙이야. 니도 지금 블랙 모자 쓰고 있잖아. 흑빛 미래. 본인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자를 그러면, 쓰고 있네요. 안 보여요. 저 아니, 근데- 노칼라죠. 노칼라. 칼라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왜 조금 전에 사람들이 몇 분이 왔다 가셨나요? 손님 3분이 오셨는데, 모르고 오셨나봐요. 아.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피디님이 지금 쫓아내셨어요. 예, 쫓아냈어요, 신PD가. 아, 가라고. 예. 그런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우리 녹음한 거 찍고 가셨어요. 아, 예쁘게 하고 있을걸. 예. 아, 어쨌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풍무양고기. 이거 우리가 녹음한 거죠? 네, 그렇죠. 풍무양고기 사장님께서 네. 설 연휴에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에? 추석 네. 연휴에? 뭐, 뭐라고? 좋은 술 들어왔습니다, 이 작가님. 빨리 방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지효가 같이 가고 싶다고, 양고기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네. 지연 요새 뭐 하나요? KBS 있죠? KBS 기상캐스터. 요즘은 어떻게 정신 차렸나요? 열심히 날씨 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응. 아, 지효도 이 방송을 듣나요? 안 듣죠. 아니,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를 만나니까 알죠. 아, 만났어요?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했군요. 결혼한 것도 모르더라고, 이 작가님. 왜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안 불렀냐고. 그래요? 네, 어이없다고. 한번 조질라고? 오빠 잘 살아, 엠여친 뭐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 양 만나서 할 말이 없었나 왜 무슨 풍무양고 얘기를 했어? 아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나면 그냥 헤어지면서. 처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헤어지면서, 그러면은 한번 놀러 오라고. 우리 녹음한 놀러 오라 그랬더니, 그래, 가면 맛있는 거 줘? 그래서, 옆에 라무진이라는 양고기집도 있고, 우리 풍무양고기라고 맛집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이 작가 오빠가. 우리 그때 마지막 만날 때도 양고기집에서 만났네요. 그래요? 우리 여기 다 여멤버랑 지호까지 만났잖아요. 언제 기억 안 나요? 만났지? 그 여의도에서 만난 거야. 아니야. 홍대 양고기집에서 빠이빠이 할 때, 지호도 빠이빠이 할 때. 기억. 심양에서. 그래요. 거기서 봤잖아요. 맞아. 우리 저는 없었던 것 같네요. 없었나요? 네. 그때 지호 왔어, 겨울에. 맞죠? 그래요. 지호 이제 그만둔다 그럴 때. 그만둔다 그럴 때. 맞다. 지호 그만둔다 그럴 때. 자발적 의지였죠? 그때 오창석도 있었는데? 그렇게 창석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약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나이가 들었다니요. 작년 31세밖에 안 돼. 지호 볼 때 같이 봐요, 나도. 왜요? 지호 예뻐요. 특별한 이유. 약간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지효 예뻐요. 지호 양 예뻐요. 사실 지효가 정상적인 대화만 참 좋았으면 정말 어떻게든 한번 들이댔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걸 내가 너무 가까이서 많이 봐가지고. 들이댔어도 어떻게 안 돼요. 안 돼, 니는. 아니, 되든 안 되든 했을 건데. 어쨌든 뭐, 지효는 예쁘니까. 근데 오랜만에 보고 싶습니다. 지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KBS 기상캐스터입니다. 김지호 양. 저랑 또 박누리 다 후속으로 네. 결정적 순간을 했던. 결정적 순간. 근데 걔도 굉장히 백치미가 있어. 누리보다 더해. 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죠. 네. 매력이 있었는데 그래요. 여기는 하얀 도화지고, 지효는 하얀 한지예요. 뭐 하나 실수하면 쫙 퍼져나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를 거쳐간 여성분들은 다 잘 돼요. 나는 왜 이래요? 이거 잘 되고 충분하지. 아니, 우리 몸 20만씩 되는데 잘 됐잖아. 참나. 살을 그때 잘못 날려가지고,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 성공의 기준이 의료보험인가요? 그럼요. 아니, 너 나 안 만나고 계속 그냥 팩트에 있었으면. 지금도 팩트에 창극이랑 둘이 뭐 할 거야. 지금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이라니.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나랑 그나마 우리 그것도 못 했으니까 받고 이랬어. 한국경제도 가고 SBS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석이도 옆에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나가는 거야. 나의 좋은 기운이 퍼지는 거야. 나가서 말을 안 들어서 망했지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지효랑 같이 풍무양고기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효야 듣고 있지?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더민주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과 나머지 세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추석 연휴 기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미국 방문 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반 총장이 1월 중에 국내 복귀를 한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모든 언론들이 이제 반기문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계속 1,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기문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난리 났습니다. 수혜주. 근데 이분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오창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서 자기 인생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마지막 정치 역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김무성과 홍준표 지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 반기문을 쓰레기로 만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설사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승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 두 분이 더 큰 쓰레기가 아닌가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검증된 쓰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않아요. 아, 충격을 또 줄 게 없다는 네, 건가요? 근데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검증의 과정에서 분명히 한번 큰 오류가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네, 흠집을 내고 이분이 특히나 그렇게 토론이나 달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신뢰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기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이분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한다는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기름장어야. 돌다리도 두드려 보아 그것도 불안해. 이 사람은 늘 지금까지 그래왔거든. 그래 결국은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카드를 접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경선엔 나갈까요? 경선도 안 나가죠. 경선 나가는 순간 검증이 대상이 됐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렇죠. 왜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그런데 그게 또 아닐 거라는 추측이 또 한쪽 두뇌에서 드는 이유는 지금 새누리당 친박에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이 굉장히 불안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친박에서 계속 반기문 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한테 압력을 계속 넣는 거죠. 푸시를.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내가 출마를 해야겠다. 이게 20% 있고 주위에서 출마해라 80%잖아요. 그럼 출마해요. 사실 지난 대선에 문재인 그런 경우죠. 계속 안 한다 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10%였죠. 본인의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 의지보다 주위에서 빰뿌 넣는 사람들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연착륙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반 총장이 저렇게 밖에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철수처럼 그렇게 돼 있어. 벌거벗은 너무나 당연한 보이게 거예요. 되면서.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저 뒤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 정치권 밖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여튼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썩은 집단 1위로 꼽으면 항상 정치권이거든. 정치 같이 해주면. 그럼 가장 불신한 집단 1위도 항상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100을 갖고 있으면 50은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 총장이 정치권 수호들과 그 거품은 꺼질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 우리 언론에서 잘 안 쓰고 있지만 외국 언론에서 정말 최악의 어떤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렇게 계속 기사가 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전 외신이 다 그렇게 써요. 능력 없다고. 네. 실제 BBC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평을 다 내렸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전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할 거고요. 그렇죠. 또 성한종 문제도 있어. 분명히 불거져요. 성한종 회사에 반 총장의 동생도 있었고, 네, 맞아요. 조카도 있었고, 네. 커즌 얘기하신 거죠? 일부러 네. 그렇게 하신가요? 누이 좋아하라고. 정말 욕처럼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분명히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그리고 외교관 할 때 뭔 활동했는지 몰라 우리는. 특히 이분이 70년대, 80년대에도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비밀스러운 게 많았잖아요. 네네. 30년 뒤가 되면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 그럴 때 전두환 정권에서 이번에도 하나 터졌잖아요. 김대중 감시하라고 반기문에 시켰다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특히 국정원에서 그걸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국정원에서도 정권 바뀌면 자기들 박살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줄을 대야겠지. 그렇죠. 그 야권에 줄을 대는 애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럼요.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때도 그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터진 야권의 거거든. 국정원 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반기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거 딱 들고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걸 반기문이 모를까? 알죠. 안다고 보거든.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기문의 측근이 나의 이런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요게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도 또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본인도 생각하겠죠. 세계 대통령 했잖아. 그쵸. 그런데 뭐 굳이. 그렇죠. 예? 약간 나이 70 넘어가지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럼 나이 70 넘어가서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이게 뭐 서울특별시장하고 끝나고 어디 군수하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근데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나의 마지막 힘을 쏟겠다라는 제 의지를 생각에 필요로 이분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나이대로 접어드신 것 같아요. 제 아니 생각에. 근데 충청 대망론이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어렵다고 봐요. 충청대만. 중천이 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충청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는 줘도 네. 충청이 대망을 한다. 큰 꿈을 꾼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충청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치는 한국 대통령 선거는 다 지역 결정했어요. 그렇죠. 다 지역 결정했기 때문에 충청권 인사가 대통령이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충청권 대망을 아니 그리고 뭐 반기문이 뜨면 뭐 우리도 충청 대망 카드가 있잖아요. 안희정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있잖아. 뭐 네. 툭 던지면 되지 뭐 맞따위로 가는 거지 뭐. 충청 대망론 정말 일장 충몽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 젊은 안희정 훨씬 더 낫지 않아요? 훨씬 세련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또 국민한테 먹힐 거라고 봐 또. 네. 또 지금 전 세계 선진국에서요 다 젊은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됐어. 네 맞습니다. 그 역동성이 있고 좋아요. 리더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뭐 반기문이 말이. 그래서 저는 충청 대망론도 안 먹힐 거고 안 먹힐 거라고 봐요. 뭐 그 김종필 씨가 뭐 언제적 김종필 씨인데 지금은 김종필 얘기가 통해요 충청도에서? 젊은 친구들 김종필 누군지도 몰라. 아 실제 전혀 모릅니다. 그냥 조영필은 알아도. 네. JP. 그렇죠. 네, 저는 이분이 최근에 김종필 증언록이라는 책을 마지막 회고로 쓰셨습니다. 그것도 안 팔리잖아. 네, 그것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정치적 인생으로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몸부림으로 자가 발전으로 이제 내가 건재하다는 걸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김종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그 계속해서 인터뷰 기사로 써주고 하는 거 다 어차피 보수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본 분들 어차피 일본 찍는 사람들이야. 별 상관없다고. 김종필이 밀어준다고 해서 뭐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서 약간 새누리당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실제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도록 제3지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보수 대연합론입니다. 보수가 다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3지대 안철수 빼고 네. 안철수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다 들어오라 그래. 제3지대 하잖아요. 정의와 이재호, 안철수 이렇게 다 거기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반기문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거기랑 일단 1차 합쳐. 1차 합치고 여기서 뭐 경선을 하든 뭘 추대를 하든 해가지고 새누리당과 2차 합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 대결합론인데요. 지금까지 선거에 보수 대결합론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다 실패했나요? 다 실패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수 대결합론이. 왜 자기들 먹을 게 지금 지천에 널렸는데 그걸 나눠 먹기를 한다?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누리당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이 그러니까 2017년으로 해가 바뀌고 1월, 2월, 3월 되면 또 불쑥 올라오는 주자가 생겨요. 지금은 반기문밖에 없잖아. 안 그렇죠. 보이잖아. 근데 분명히 생긴다고. 그렇게 되면 무소속 혹은 제3지대에 있는 반기문은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국민은 1번 아니면 2번 찍지 3번은 안 찍거든. 아 맞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3번 찍는 거 봤어요? 괜히 버리는 표 되는 거 같고. 그럼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똥줄 타는 거는 3번이야. 근데 새누리가 뭐하러 거기에 대해 손을 내밀어.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봐요. 근데 반기문도 본인의 의지는 지금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는 뭐 대권 이야기 나오면은 뭐 나는 외국에 그냥 계속 머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1월쯤 귀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양반이 그러면은- 늘 관심 없다 그랬지만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되게 계속- 특이한 사람이에요.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게 평생 외교관 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확답을 안 해요 외교관은. 늘 이런 식이에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럼. 네. 이 사람이 이제 전형적인 초어장관리남이네. 그렇죠. 네, 기회 어장관리. 그래서 기름장어라는 얘기 듣잖아요. 대단한 분이네요. 기름장어가 어장관리인가요? 그런 그러니까 뜻인가요? 손에 잡아도 이렇게 안 잡힌다는 거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참. 그래서 기름장어. 그런 사람은 내 환승센터에 못 들어옵니다.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쵸. 리더는
국민들이 갈팡질팡할 때 혹은 자기 계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끌고 갈 힘이 있어야 되는 게 리더인 거예요. 또 알려줘야 돼 정답을. 그거 틀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엮어가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리더로 자기가 전혀 약간 없는 갈팡질팡하는 스타일인가요? 본인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지진 났을 때 같이 집에 간 교감처럼. 그럼요. 전쟁 나고 나니까 한강다리 끊고 또 혼자 도망간 이승만, 그쵸. 선조 이런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손학규도 자질이 없다는 거야. 지난번에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손학규한테 계속 손 내밀었잖아요. 네.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손학규가 진정한 리더였으면 그거 잡았어야 돼. 그리고 지든 이기든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까봐 손 안 잡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눈치 보고 있잖아요. 눈치 보는 정치는 지도자가 하면 안 돼. 계속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새 판을 짜겠다고. 판이 이미 다 짜져 있는데. 아니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계속해서 지금 삼지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대로 그냥 대통령 내내 이러잖아요. 3번이잖아. 3번 안철수. 되냐고. 250%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도박할 수 있으면 안철수 안 된다. 내 전세를 다 올인하겠어. 아니 우리 집 아버지 돈까지 내가 다 올인하겠어. 안 된다 에다가. 그럼 몇 조 되나요? 이게 안 돼요. 그 정도로 가능성이 없어. 제로. 본인도 알죠. 아니까 계속 1, 2번 판을 흔들기 위해서 양극단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3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3지대는 거지. 되면 3지대를 왜 얘기해.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3지대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나 박원순한테도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콜을 뭐 아무 때나 보낼 수가 없죠. 그래도 카카오 택시 부를 때. 그렇죠. 아무나 부르는 거 불특정 다수에게. 네. 아니 지금 누리 한센터에서도 누리한테 콜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근데 누리가 받아줘야지 그게. 그렇죠. 안 받아주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콜 계속 해라. 난 안 받아줄 거다. 콜 부르는 건 자유예요. 그러면 월미도에서 소주 한잔 콜? 너 싫어. 한 못 가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지 혼자 가야 돼. 네이버 모텔 콜?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 가 있어야 돼요. 월미도에 소주 한잔 하고 네이버 모텔에 차 세웠어. 콜을 했는데 너 하면은 지 혼자 가야지. 그렇죠. 그런 건 당연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 콜은 누구나 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 대선 구도를 좀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여러 집단에서 몰아붙이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 정통 야권 세력의 대선 승리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구도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안철수가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거. 글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게 가능한가요? 보수 대연합론이 먹혀 들어갈 수도, 만약에, 실현된다면, 야권이 힘들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과거 정치를 보면요, 대선 직전에 있었던 추석 때 후보가 그냥 다 후보가 됐어요. 그때 1등한 사람. 그때 1등한 사람 다 후보가 됐어요. 그럼 지금, 반이 굉장한 변수네요. 그렇죠. 반이 지금 1등이긴 한데. 근데 거기는 정치를 한다는 얘기도 안 했으니까. 한 번 예외가 있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1년 전 추석 때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거든. 5% 미만. 그때 대세는 이인재였죠. 그런데 그걸 뒤집었다는 거. 그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뭐, 문 대표가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별 이변이 없는 한.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었고 또 이 양반이 스스로 자기 손에 봐가면서 지역 감정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몇 번 했고 또 그 직전에 해수부 장관 했죠. 해수부 장관에서 DJ가 키워줬기 때문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후보가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시장은 젊은 층한테 인기도 있고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안 해봤잖아. 장관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 인지도가 노무현 대통령만큼 없는 것이죠.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떨어졌지만 인지도는 확실히 챙겼던 부분이 있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반이 이제 새누리 후보로 나오는. 아니요, 반이 새누리 후보가 돼도 전 문제 없다고 봐요. 네, 저도.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오면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반기문이 정치권에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안 왔기 때문에 지금 1등을 하는 거다. 본인이 스스로 알 거야.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내 지지도가 빠진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뽑아봐요. 1위죠. 1위예요. 반기문. 늘 1위야. 반기문 전에 누군지 알아요? 이건희. 안철수였어요. 지금은 거의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안철수가 왜 1위 했어? 정치권 밖에 있었거든. 그래서 1위 한 거예요. 들어온 순간 확 빠졌잖아. 반기문도 들어온 순간 확 빠져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자기 스스로 스크래치 내고 않고 싶다는 게 또 사람들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설사 된다고 해도 네.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후보가 된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그쵸. 또 10년, 여권 10년에 너무 이제 질렸고요. 야당이 한번 해야 된다. 정권 교체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권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저는 무난히는 아니겠지만. 정말 야권에서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누구랑 경쟁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쟁은 두 번째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서 대선 승리까지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논설주간이면서 한국신문방송협회장인 황우택 씨가 소녀상 이전을 촉구하는 칼럼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분이 제2의 이완용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일본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유력 언론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요. 네, 소녀상 이전의 날에도 땡큐 배려 감사. 그러니까요. 이 짓거리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읽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둘 다 한심하네요. 유력 인사는 좀 무력으로 제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개드립을 칠 정도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써놨더라고요 칼럼에. 그래 이한테 소녀상 이전하고 무슨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 체계 어쩌고 그동안 개소리잖아요. 네. 읽어줄 필요도 없어. 이거 뭐 무슨 내용 읽어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고 말 그래도 개소리인데 이 양반이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 전에도 이상한 얘기 많이 했거든. 약간 문창극 같은 느낌입니까? 그런 색깔 느낌이 많이 나죠. 네. 부드러운 문창극? 뭐 그런 건데. 소프트 창극. 문창중? 뭐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 지난번에는 또 어떤 김영 칼럼에 어떤 걸 썼냐면요. 네. 김영란법보다 뭐 허문도법 이런 거 해가지고 인터넷 매체 막 정리해야 된다고. 허문도가 옛날에 쓰리허 그래, 방송사 허문도가 폐지하고 방송사 폐지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신문사 작살나고 다 없애고 네. 통폐합하고 그거를 지금 해야 된다. 이따구 글 쓰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오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양반 잘 볼까요? 별에서 온 그대. 자, 동아일보인데 논설 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근데 이 양반이 호남 출신이에요. 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네. 그 양반도 상당히 조선일보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 양반도 호남 출신이에요.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호남 출신들이 왜? 호남 출신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보수 신문에서 호남 출신이 출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영남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출신인데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조선일보 동아에서 올랐어. 그동안 뭔 짓거리 해서 올랐을까? 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뭔가 더 심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핸디캡이 극복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조중동에 있으면서도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성공한 거는 그런 거지. 아닐까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친일을 했으면은 조선인인데 조선인이. 조선인에도 불구하고 경시까지 갔어? 뭐 이런 거지요. 무관학교에서 1등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왔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글을 쓸 거다. 그걸 봐요. 이것도 물론 뭐 이 양반이 데스크니까 뭐 지가 쓰고 지가 올린 거겠지만 네. 그렇죠. 누가 뭐 터치하겠어요? 크게 문제가 되면 사주가 나서서 칼럼에 문제가 있었다. 뭐 사과문도 올릴 수 있고 이거 하는 좀 거잖아요. 뜯어 말리든지. 그래서 그런 거 없잖아요. 수습을 하든지. 그러니까 조선의 생각이 송영의 생각이고 동아의 생각이 황호택의 생각이다. 잘 논다. 제가 또 추석 때 조선일보 그 칼럼을 이분처럼 봤는데 그분이 이름을 깠어요. 전 뭐였는데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핵잠을 가져와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문단에 했냐면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논리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대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더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 들인 개소리 이탄이네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구나.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더라도 가져와야 된다라고. 내부자들에 나오는 그런 언론인들이 많은 거야. 조국일보 이강희 주. 너무 많아. 다 이 모양이죠. 그게 다 르포르타주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화가 이 황호택 씨가 2009년에 이제 친일 인명사전 발간되었을 때도 이 친일 명단 관련해서 이승만을 굉장히 비호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일제에 뭐 수동적으로 협력을 했던 교육 언론 사업자나 경제 활동가들을 친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칼럼도 썼다고 해요. 아니 그래놓고 동아일보는 있잖아요. 맨날 자기가 과거에 지들이 과거에 밀장이 말소 사건을 했다고 민족지라고 맨날 떠들어. 사실 그거 그러니까요. 동아일보가 한 것도 아니야. 어? 누가 했습니까? 여운형의 조선중앙신문이 먼저 했는 건데 나 쥐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그거 나중에 동아일보 어떻게 했어요? 이 기사 쓴 사람들 다 잘랐어. 그리고 지들이 한 것처럼 기자들이 한 거지. 예? EJ에서 동아일보 특집 한번 하자. 안 해요. 너무 많이 건드려줄 필요는 없다. 아니, 조정동 특집 한번 했으니까 조정동 특집 다시 들으세요. 그거나 뭐 동아일보는 뭐 따로 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뭐 똥땅내도 못 쓰는데. 아니 어쨌든 이 황호택 논설 주간에게는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 근대화가 좀 앞당겨진 이런 뭐 고마운 나라로 일본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 그럼 일본으로 가지. 그러니까요. 아 일본어를 못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가시라고요, 가서. 제발. 일본어로 칼럼을 못 쓰나 보네. 산케 갔어. 어쨌든 역사학자 전우영 씨가 여기에 트위터로 정신대 자원에서 대동아 공영권 이룩하자가 75년 만에 부활했군요. 동아일보가 창사 100주년 앞두고 사명을 대동아일보로 바꾸고 싶은가 보네요라고 비난해놨네요. 정말 일제 협력하면서 성장한 동아일보답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바뀌지가 않네요. 네. 그 DNA가 친일파 어디 청산이 가겠습니까? 언제쯤 다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누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신이 나와서 다 죽이지 않는 이상은 합법적인 과정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떳떳하게 개소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떳떳한 개소리.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럽지도 않아 자식들한테? 자식들은 또 이 덕에 잘 먹고 잘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사니까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그래요. 참.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광고 듣고 와서 아 화이팅이라 그러면 안 돼. 그럼요. 화이토! 못 알아들어요? 화이토! 화이팅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다이조부 데스요! 해야 돼. 간발해. 간발해. 그렇지, 간발해 해야 돼. 네, 광고 듣고 와서 박누리의 누리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광고인데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럼요. 이런 데이터 것도 용량 저번 때문에. 했어요, 우리가. 아, 정말요? 소개했어요. 정신 안 차릴래요? 조카! 이런 데만 털리지 말고. 네, 데이터 용량 때문에 또 비싼 통신 요금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포켓 와이파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또 이제 다운로드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네. 네, 충분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통신비가 가계 지출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웬만하면 또 무제한 데이터 쓰잖아요. 근데 비싸, 그게. 10만 원이 10만 원. 그게 10만 원이잖아요. 무조건 10만 원. 10만 원, 여기 나는 14만 원 주고 있지? 할부비랑 뭐 요금제가 더 올라가겠죠. 핸드폰 2개 할부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2개 내는데, 우리 아이폰은 8만 원인데 난 14만 원이더라고. 좀 알아봐야겠네. 나한테 뭐 이렇게 황금손을 연결해줬나?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받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소액 결제 많이 하시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안 해요. 네. 일단 알아봐야겠습니다. 소액결제. 저 소액 결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번 핸드폰비가 4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소액결제로 뭘 사면 40만 원. 거의 신용카드 쓰듯 쓴 거죠. 아, 그래요. 뭐 하긴 많이 그렇- 버시니까. 역시 건보료 20만 원답게 그럼요. 많이 버시니까. 이모티콘 부자예요. 온 이모티콘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그런 이모티콘 창석이한테는 안 써줘. 네? 아, 저한테 쓰죠. 쓰레기 뭐 이상한 뭐 약 올리는 약간 거. 총 쏘는 거 뭐 이런 거. 교수형에 처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부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뭔가요? 주 누리과정 주제는 청년 주거 문제입니다. 아, 이 어려운 걸 하겠단 말입니까? 네. 지금 더민주에서 발표하고 있는 민생법안 시리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좀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해보자라는 취지의 법안인데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85만 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정구역에서 주제로 다룬 이 많은 청년 문제들 중에서 결혼기피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게 사실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거진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근본적인 주거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말이죠. 지금 속보가 떴는데 네. 경주에 지진이 또 일어났답니다. 아, 또 일어났는데 그래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4.5 정도. 예, 하여튼 근데 더 문제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또 다운됐대. 야. 미쳐버리겠구만 진짜. 얘들은 뭐 한번 그렇게
사태를 심각하게 아니, 뭐 겪었으면 증설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고쳐지질 않네 애들은. 야 돌아버리겠구만요. 개판이네, 진짜 이거. 실수를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9월 19일 저녁 8시 33분 경주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이거 자꾸 이러네. 4.5면 규모가 꽤 큰 건데. 그러면. 피해는 없으려나 걱정이 되네요. 없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네. 일단은 국민안전처 욕 한번 하고 자 다시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갑시다. 네, 그래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청년들이 사실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월급의 대부분이 뭐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주거비 월세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거비를 절약하려고 하다 보면 살 집을 좀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고시원 이런 데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두 분은 주거 문제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뭐 EJ 방에서 녹음하고 어떤 경험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고시원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실제로 한 달. 오. 한 달인데 우리 EJ 팬이 고시원을 운영하셨어. 그래서 내가 사실 갈 데가 없었거든 그때. 왜냐하면 언제 대선 직후였습니까? 대선 가 직전이었는데 네. 계속 집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려오라 그러고 나는 내가 너무 듣던 얘기라. 네. 서울에 있고 싶고 네. 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 거여가지고 사실 아버지랑 내가 1년 약속했어요. 1년 아. 만에 내가 뭔가 결실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그럼 1년만 갔다 와라 이렇게 갔다 왔거든. 1년이 다 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야. 결실이 없어? 그 결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집 계약은 딱 1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집 계약을 1년 끝났어. 한 달 남았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갈 데가 없다고 방송에서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저 고시원 해요. 아, 진짜요? 하면서 사장님께서 너무 고마운 분이다. 한 달 살아라. 그래서 한 달 살았어요. 우와 정말 미쳐버리겠다. 불편하지 왜, 않아요? 왜요? 다 들리잖아요 소리. 아니 소리는 못 떠나서 그냥 우와 진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사장님이 배로로 창문 있는 방 조그만 창문 있는 방을 주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창문이 없어. 아 맞아요. 그리고 딱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한 달 사는 내내 막 노이로제 걸리겠다.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폐쇄 공포증이 걸릴 정도로. 그럼요. 그리고 뭐 내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되고 주방도 공동으로 써야 되고. 아, 진짜요? 사생활 없고 친구들 못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야, 이 젊은이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1년 2년 살면 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이 있겠다. 이게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난 이런 데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서울에 이 넓은 땅에 이게 집이 많은데 왜 나는 이런 데 살아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청년들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 저도 신림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신림에 살았었는데 그때도 7평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7평인데 빌트인 데서 들어가 보면 진짜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살면서 신림동 돌아다니면 전봇대마다 붙어 있는 신축 분양 아파트 홍보 단지 전단 이런 걸 보면서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고시원은 또 공동으로 뭘 먹어야 돼서 그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예전에 그 장미여관의 육중환 씨가 마트에서 만두 4봉지 드리를 뭐 2,700원인가 할인해서 사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고시원생들이 그거 그냥 주는 건 줄 알고 다 구워 먹었대요. 육중환 씨가 식당에서 내 만두 죽여버릴까 그러고 그랬대요. 잡히면 죽인다고. 기부천사 되셨네. 네. 이게 사람들은 공짜인 줄 알고 먹었던 거야. 그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거금을 깨서 4봉지 사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지금은 SBS도 하고 네. 한국경제도 하고 또 청정구역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벌이가 그전에 혼자 살 때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세를 내야 되고 네. 월세 그때 85만 원이었죠. 네,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월급의 한 40% 50% 나가는데 그 정도 나가면은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그래서 결국 집으로 다시 들어갔나요? 네, 그쵸. 나 자유를 친구가 포기하고. 상당히 아쉬워했겠네.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간 거죠.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말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을 해도 월급의 뭐 진짜 절반 정도가 월세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실 이게 뭐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이 주거비 상승도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 서울시가 내놓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집값이 좀 싼 데로 가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무조건 싼 데서 살기도 굉장히 이게 부담이 돼요. 치안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치안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게 네. 직장이랑 가까워야 돼요. 맞아요. 직주 근접. 멀면 멀을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거든요. 네. 학교와 직장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이 대부분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싼 집을 찾으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직장 가까운 도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집값은 올라가고 월세 비용은.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도 직장을 다닌다 칩시다. 그런데 월세로 계속 한 달 까지다 보면, 돈을 내다 보면 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직장 다녀서 돈 모아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어느 정도 적금 넣어가지고 시집 장가 갈 때 전셋집이라도 보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혼자 살면서 거의 다 써버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이거는 청년들의 이 주거 대책은 세워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가 주도로 뭘 해서 좀 합법적으로 여기는 안전한 지대 설립을 하고 지대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느끼는 게, 저는 사실 서울만 집값이 월세비가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부산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산도 월세 가격이 5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 지역 자체가 월세 가격이 너무나도 상향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50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씩 12개월 만에도 600만 원인데 딱 5년 만에도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초기 전세 자금 준비금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예 날아가는, 공중분해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집도 못 구하는 게 당연하고 애를 늦게 가지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더민주나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 일단은 이걸 해서 청년을 위한,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평수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떤 건축물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반드시. 근데 이 건물은, 이 청년들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차장이 없어. 대신에 차 없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지. 괜찮네요. 대신 괜찮잖아. 역세권에 집을 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거야. 네. 그 청년들 차 없는 사람이 태반이잖아. 네. 직장 다니는 대부분입니다. 청년. 다 없잖아요. 네. 그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이 집에 살고 싶으면 차를 갖지 마. 그럼 다들 차 있는 사람도 팔걸? 아니 사실 뭐 걸어서 코앞에가 지하철역인데 차가 굳이 필요가 필요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짓는 대신에 그럼 집을 더 많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한 공간에 집 하나를 지을 수 있죠. 또 원룸 하나 있어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많이 짓고, 또 이 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하자는 거잖아. 네네,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어쨌든 돈이 쌓여 있으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국민연금 다 지금 투자하거든. 이상한데 주식에 투자한다고 주식에 말씀하셨죠. 투자하잖아. 날려도 보상 안 되고. 네. 네. 그거 까먹으면 그만이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여기에 일단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그럼 여기서 월세가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싸지만 보증금도 있고. 투자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럼 그러니까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나오기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는 회수할 수 있어요. 가능해. 네, 맞습니다. 또 이거를 뭐 최장 뭐 보니까 뭐 5년 6년 얘기하던데. 그럼 젊은 층이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거든. 어차피 이거는 젊은 층 혼자 사는 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5년 6년 뒤에 이분은 여기서 돈 세이브해서 나가서 좋은 집 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들 또 여기 와 살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학생을 위해서 혹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서 좋은 제도 같은데 뭐 새누리가 안 나가. 단기간에 서울의 인구가 확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서울시가 그 조사를 하나 했어요. 청년 정책의 재구성 기획 연구에 따르면은 서울의 청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인구가 229만 명이고 이 중에 주거 빈곤 청년이 5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2만 명 자체가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23%인데 서울 전체 가구의 주거 빈곤율인 20%보다 높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 빈곤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사실 이게 땅콩하우스, 땅콩집 비슷한 걸 서울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월세 20만 원, 되게 저렴하죠. 근데 50명에게 혜택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적은 인원에 사람들이 수요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확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은 큰 돈을 벌기 어려운데 월세를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취업을 준비한 분들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도 월세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굉장히 좋은 대책이지 않나 저는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서울시에서 지금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근데 뭐 이루어져야지.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더민주에서는 정책을 내놨으니까 네. 집권하면 실천해야죠. 그렇죠. 뭐 어쩌고 포퓰리즘 지랄하려 그러지 말고 난 내 길 가면 되는 거야. 포퓰리즘 아니 당신의 아들과 딸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 당신과 아들의 딸은 여기 안 살죠. 본인 아들, 딸은. 새누리 애들은 여기 안 살잖아요. 80평 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거든. 아니요, 새누리 찍는, 덮어놓고 찍는 아들의 딸이 살아, 여기. 아니, 약간 그런 거죠. 무료급식 무상급식 반대하는 그런 심리인 거죠, 조금. 어차피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 텐데. 뭐하러? 짜증납니다, 진짜. 아, 참.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자는 거. 그쵸.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아, 참, 하루 살기도 정말, 하루 살고, 뭐, 하루 자기도 버거운 요즘 청년들. 중앙정부에서는 진짜 이렇게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오창석 평당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하면 집 구할 수 있어요? 선거를 안 나갔다면 구했죠. 전세금은 구했겠네요. 그랬겠죠. 선거가 나가고 나서 알았죠. 부모님 약간의 모르는 곳에 뭔가가 있었다는 걸. 선거를 안 나갔다면 이제 선거 나갔기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아버님께서 두 형제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하는 사람한테 집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그건 아직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 결혼하세요. 저는 아마 힘들어졌어요. 그냥 네 힘으로 하세요. 동생이 힘이 있어야 하죠. 힘만 있어요. 길러 지금부터. 열심히 이루고 있죠. 그래. 네. 열심히 일해요. 아버지가 오늘도 전화 와서 선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떠냐. 무슨 이젠 죽여버린다고 안 하시네요? 선 보라고. 네 힘으로 기르시고요. 뭐 집도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아. 그럼요. 저는 제 힘으로 다 할 겁니다. 그래, 놀지 말고. 많이 놀지 않습니다, 요즘에. 네. 열심히 공부하고. 방송도 열심히 하고 지금보다 더. 한 2시간씩 미리 와서 공부도 하고 하라 말이야. 알겠습니다. 형한테 묻어갈라 하지 말고. 형 아니고 동생입니다. 더 슬퍼요. 나한테 묻어갈라 하지 말고. 형한테. 열심히 하라 말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방송만 내가 입다 보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니, 다 하게 만들란 말이야. 그래도 남는 건 제 말밖에 없다는 거. 기승전 방놀이. 오늘 뭐 무조건 방놀이는 찬양이야. 그렇죠. 이 방송 존재 이유거든. 어쨌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거고. 네. 청정구역의 존재 이유는 방놀이죠. 아무 이유 없이. 아까 전에 일부에 썼던 오동상 마지막 사연에서도 역시 박누리 짱이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기승전 박누리. 기승전 박누리였어요. 네. 정말. 그걸 안 읽길래 제가 따지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못 따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싫어 떠났다는데. 그러니까요. 왜 박누리 얘기 안 해주냐고 내가 그러면 김치 냄새 난다 그럴까봐. 박누리는 잘하고 있고 오창석만 잘하면 돼. 열심히. 지금 사실은 두 사람이 꾸리는 방송 하나 런칭을 할까. 진짜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연애 상담 위주로. 연애 상담이든 뭐든 두 사람 예를 런칭하면 두 사람 출연료 또 줘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하는 것만큼 줘야 되잖아. 이거 깎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괜찮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복지는 깎을 수도 없잖아요. 한 번 주고 뺏지는 못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책정된 출연료를 또 줘야 된다고. 그러면 니들이 둘이 해서 과연 광고를 그만큼 받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죠. 광고는 잘 모르겠는데 순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청년이니까 뭐 콘돔 광고 이런 거 들어오지 않을까요? 뭐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든 해봐서. 듀렉스 연락 주세요. 듀렉스. 한 5회까지만. 네. 안 되면 접시 뭐.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두 사람, 특히 창석이는 요거 하나 더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가기 경제. 정말 진짜. 뿌듯하죠? 그렇죠. 정말. 저도 건보를 바로 20만원 냅니다. 하여튼 뭐 그것은, 제가 시기를 봐서,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본인이 됐고요. 왜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왜 정하는 제가 거예요? 지금 그년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간이 거의 다 끝나고 내 인생에 형 진짜 책 쓰는 거 제가 처음으로 정말 존경한다는 얘기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기 얼마나 힘들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니 목차를 쓰는데 2달이 넘어가요. 지금. 목차를요? 목차를. 나는 읽는 것도 힘들어요. 누리는 너무- 읽는 것도 2달 걸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책 쓴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다라는 걸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린 뚝딱 쓰죠. 복붙 하는 거 아니야, 복붙? 위키. 제가 갑자기 위키 하는 게 생각나는데 제 아는 친한 동생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나무 위키에 제 이름이 등록됐다고. 그래요? 들어가서 왜 등록된다니까. 최근 우상숭배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다라고.
좋다. 네. 예, 누가 그것 때문에 등록을 그래서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책을 그때 끝나니까 그때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목차와 하나하나 소재가 나오니까. 본인 책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책 내용을 다 얘기할 책 내용을 다 얘기할 건데 우리 세대가 좀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은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로. 그거는 설민석 선생님 강의만 아니, 설민석 받았어요. 선생님 조선시대만 봐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 문제는요. 제가 판단해봐서 한 명 더. 언제 지효랑. 언제 뭐 지호랑 지효랑 3명이서. 일단 지효랑 한 공간에 있는 게 목적인 같이 것 하고 같은데요? 싶군요, 지효랑. 네. 되게 좋은 단어네. 하고 싶죠. 좌누리 우지호. 네. 쎄 같은 게 하고 싶다. 아니, 방송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죠. 정말. 좌누리 우지호. 네. 가만 생각 안 되겠네. 자, 적읍시다. 내가 그 꼴을 못 보겠네. 우누리 좌지요. 네, 좋네요. 좋다. 네. 그래, 어쨌든 뭐 그것을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그것도 역시 젊은지 듣든 말든 전공 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저는 제가 런칭하는 건 다 전공 고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전공 고치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다 접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많이 훈훈한 자기 포장으로. 아프리카의 간디 아니야. 아프리카의 간디라고. 팟빵의 간디. 아프리카로 가세요. 아프리카의 간디는 누굴까? 제가 아프리카죠. 마성의 사슴? 흑인인 줄 아니까. 목욕탕 가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해 어때요? 박노리는 괜찮나? 괜찮네요. 옷장성이랑 계속 엮이고 싶어요? 네? 옷장성이랑 계속 여기는 아니, 그걸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임금이 일단, 쥐어지느냐. 건보료 더 내고 더 싶네요. 내겠네. 더 내고 싶네요. 그래, 더 되겠네. 국민연금과 건보료. 많이 내면 그러니까요.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많이 내고 싶네요. 그거 이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네. 있어요 오늘? 박노리 정리했나 우리? 네, 아니 제가 국민연금도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좀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내가 내는 돈 되겠어라. 내가 내는 돈이니까.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해? 네? 나중에 못 받으면 아니, 못 어떡해? 받더라도 청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야, 이런 진심이 느껴지네요. 진심이 확 느껴지네요. 제 진심 아시겠죠? 네. 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창사 61주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61주년인데 네. 손혜원 의원님께서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말씀을 현수막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돈은 내한테서 받아먹고 총성은 민주당에다 하고. 그니까요. 굉장히 지금 뭔가 이용하세요? 아니. 성정구역 이용하세요? 제가 그렇게 좀 머리가 좋지 않아요. 누리는 저렇게 센치한 척하면서도 저한테 충성이에요. 저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형님? 아니 쟤는 배신자상이어서. 제가? 댓글에도 누가 달았잖아요. 잘 되면 뒤통수 칠상이라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네. 갑자기 편안해지네. 개비스콘 같은 존재죠. 네. 어쨌든 방송 편안하게. 하나 더 하면은 우리 5당원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안가 근처로 오세요. 안가근 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지금 중랑구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나 이 중랑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가 3층에 집 하나 만들어드리기를 살래. 콜.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본 방송은 재미없고 인사 멘트하고 네. 마무리 멘트가 더 재밌다고 좀 길게 해달라고. 예전에 신넘버 3 할 때도 그랬어요. 중간에 진지한 내용을 하면 스킵한다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뭐 잡소리 몇 분까지 나온다고 안내해주는 거. 그거 있지 않았나요? 그때는 잡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그래갖고 그거 해줬고. 네. 근데 정정구역은 그런 얘기 없더라고. 잡소리가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독립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잡소리 듣기 싫으면 잡소리 하려고.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이거였기 근데 때문에. 따라와서 욕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전히. 부지런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뭐 해도 될 사람들이야. 약간 새마을운동. 뭐래도 될 사람들. 그렇게 부지런한데 그렇죠. 뭘 해도 되지. 이 헬조에서 성공하실 분들이죠. 그럼요. 흥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박누리의 누리과정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 천년. 그렇죠. 천년 만년.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조카에 이어서. 좋다. 네,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13번째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은 또 느낌이 나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느낌.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상당히 오랜만에 만난 느낌. 방송은 오랜만에 하시니까. 네. 우리를 엄청 그리워했다는 거지.
일주일 만에 한 건 똑같은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 방송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안 가도 내가 오랜만이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한 매일 방문하는데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랜만에 느꼈는데 뭐 오랜만에 방송해서 좋았어요. 앞으로 방송은 열심히 해야겠다. 영혼이 하나도 없네요. 약간 김구라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보면 대단하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서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뭐 이래만 기다리는데 내 방송을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평당원도 좀 한마디 하시죠. 저는 아까 해공진 선생의 말을 네,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말인가요? 네. 오늘 방송 어떤지 평... 민주당에 충성하는 말이. 그게 충성한다 뭐 한 자리 줄 줄 알아? 그니까. 한 자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두 자리를 위해서 하죠. 한 자리로 만족을 못해. 후보부장을 만족 못한다. 한 자리를 더 달라 이런 것 같은데. 본부장이 그렇죠. 되는 그날까지. 그렇죠. 저는 그 수석 기간에 여러 가지 기사를 읽었는데 저희 나이 때, 제 나이 31살부터 34살 남자 인구가 6만 명이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랑 매칭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34살부터 24살까지 넓히면 44만 명이 남는다. 1처 다부제가 필요한. 그러니까 44만 명의 남자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 동년배라. 더 많을 수도 있을 건데 한 사람이 3번 4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힘들고 사회가 그 분노를 표출할 장소는 없고 내가 사회는 각박해지니까 여혐도 발생하고 맹목적인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풀려는 건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치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고 있습니다. 네, 간발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13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저희가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다음번에 네. 오시면 되겠네요. 그쵸. 오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응원도 좀. 네, 오늘 너무 외롭네요, 뭔가. 네, 외롭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또 이쁘게 하고 왔는데. 오늘 예뻐요? 예뻐요. 아무도 못 보니까 그냥 막 던지는구나. 역시 간판을 잘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두 분도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사실 그 주름치마. 요즘 젊은 남자들이 좋아해요. 진짜요? 오늘 입고 왔어요. 주름치마 입고 그것도 왔습니다. 지금 안이 다 비쳐. 그래서 좋아하는 거군요. 남자들은 치마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그걸 또 언제 봤대? 그러니까. 안이 비치는 걸. 네. 막 던져지.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오늘 또 시스루를 입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위에도 아래도 다. 속옷이 다 보이네요. 치마 시술은 정말 처음입니다. 쓰레기들. 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공개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또 놀러 오셔서 함께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리단 확실히 알죠. 네, 그렇죠. 그렇죠. 최악을 피해가기면 사실 평타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어. 조금 안타까워 그래서. 돌은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돌은 안 만났습니다만 옥이라고. 옥과 석 사이. 자수정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돌. 여기 또. 뛰어난 안목이네요. 네. 그런데 옥석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제가 알죠. 의료 헬기 망가뜨린 철부지 32조. 예. 22억 새끼야. 22조야. 22조 통크다. 헬기가 한 74억 가는데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수리비만 22억이 나온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의사고 2사람은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이 헬기 회사에서 보험사에다가 돈을 구할 거고 그럼 보험사가 22억을 물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가 그 3명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3명이서 나라내든 한 명이 몰아내든 보험사는 아마 3명 다 한 명 개인당 22억 내놔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할 텐데 정말 한순간의 불장난이 완전 지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패가 망치지. 패가 망치지. 네. 22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가압류 걸 거예요. 못 팔게. 가압류 걸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가압류 걸어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그냥 바로 보험사 들어가. 그거를 한 달에 200만 원씩 해봐야 1년이면 2,400이에요. 10년 해야 2억 4천이야. 언제 갚아? 평생 갚아야 돼. 자식들까지 계속 갚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그런데 몰라. 만약에 3등분으로 나눈다. 네.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네.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한 10년 만에 갚을 수도 있어. 한 10년이라면 갚겠네. 갚을 수도 있는데 누리가 옥을 골라갖고 그런 의사를 골랐어. 야, 이거 옥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 어떻게 버릴래요? 어떻게 할래요? 페이 닥터가. 아니 뭐 사랑한다면은 제가 갚아줘야죠.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군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 다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너가 여군이었으면 태워주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가정법하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if I were 이런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사랑하진 않죠. 7억의 빚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죠. 아니지. 사랑을 해서 만났어. 이제 거의 뭔가 이루어져가는 단계인데 네. 터졌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하겠냐. 아 근데 7억은 진짜 힘들다. 내가 7천만 원까지 어떻게 갑자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7천은 일반적인 가계 부채예요. 7천은 굉장히 일반적인 가계 부채예요. 그래요. 하지만 뭐 많이 사랑한다면 열심히 같이 일해서 갚아야죠. 우리가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한 500씩 내야 돼요. 결혼하면은 집에서 쉬는 게 꿈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의사랑 결혼을 하면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일해야 되는 그래요? 페이 닥터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이 일을 꼭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꿈을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아실현. 저는 이제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요걸 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분도 생기고 의미를 즐겁죠?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 이 얘기가 또 이렇게 가네요. 네, 저만 거의 따라오세요. 팟캐스트의 지드래곤. 헬기는 안 건드렸지만 갑자기 계속 용의 코터를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언젠가. 아니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던질 사람이 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7억 빚이 있는 여자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짜요? 너도 한 1억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아니 벌써 빚이 1, 2억이 있어요? 벌써 있죠. 그래요. 그럼 둘이 합치면 9억이네. 그럼요.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이 작가님한테. 그런 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말해서 더 불편해져요. 상처만 받고. 상처 안 받아요.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예. 저도 상상 의외로 굉장히 많이 빚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그래? 마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욕했던 사람들한테? 아니면 청취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빚이 꽤 있어요. 근데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네. 아무한테 안 빌려줘. 창석이한테 거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 빚도 자산이면 나도 한 2억대의 자산가거든요 벌써. 장난이군요. 빚도 자산이죠. 대단하다. 근데 창석이 같은 빚은 자산이라고 할 수 없지. 갚는 게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생빚. 정말 생빚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달러빚이라 그래. 안고 죽어야 하는 그런 빚인가요? 그런 빚이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조만간 도망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도망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또 뭐 인생 한 방이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올해 1월처럼 잭팟이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 한방 소리 치는 놈 중에 잘 되는 놈 못 봤다. 저는 새누리당과 나머지 세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추석 연휴 기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미국 방문 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반 총장이 1월 중에 국내 복귀를 한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모든 언론들이 이제 반기문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계속 1,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기문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난리 났습니다. 수혜주. 근데 이분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평당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서 자기 인생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마지막 정치 역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김무성과 홍준표 지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 반기문을 쓰레기로 만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설사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승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 두 분이 더 큰 쓰레기가 아닌가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검증된 쓰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않아요. 충격을 또 줄 게 없다는 네, 건가요? 근데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검증의 과정에서 분명히 한번 큰 오류가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네, 흠집을 내고 이분이 특히나 그렇게 토론이나 달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신뢰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기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이분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한다는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기름장어야. 돌다리도 두드려 보아 그것도 불안해. 이 사람은 늘 지금까지 그래왔거든.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카드를 접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경선엔 나갈까요? 경선도 안 나가죠. 경선 나가는 순간 검증이 대상이 됐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렇죠. 왜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그런데 그게 또 아닐 거라는 추측이 또 한쪽 뭐 두뇌에서 드는 이유는 지금 새누리당 친박에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이 굉장히 불안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친박에서 계속 반기문 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한테 압력을 계속 넣는 거죠. 푸시를.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내가 출마를 해야겠다. 이게 20% 있고 주위에서 출마해라 80%잖아요. 그럼 출마해요. 사실 지난 대선에 문재인 그런 경우죠. 계속 안 한다 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10%였죠. 본인의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 의지보다 주위에서 빰뿌 넣는 사람들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연착륙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반 총장이 저렇게 밖에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철수처럼 그렇게 돼 있어. 벌거벗은 너무나 당연한 보이게 거예요. 되면서.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저 뒤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 정치권 밖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썩은 집단 1위로 꼽으면 항상 정치권이거든. 정치 같이 해주면. 그럼 가장 불신한 집단 1위도 항상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100을 갖고 있으면 50은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 총장이 정치권 수호들과 그 거품은 꺼질 것이고요. 지금은 사실 우리 언론에서 잘 안 쓰고 있지만 외국 언론에서 정말 최악의 어떤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렇게 계속 기사가 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비단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전 외신이 다 그렇게 써요. 능력 없다고. 네. 실제 BBC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평을 다 내렸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전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할 거고요. 그렇죠. 또 성한종 문제도 있어. 분명히 불거져요. 성한종 회사의 뭐 반 총장의 동생도 있었고, 네, 맞아요. 조카도 있었고, 네. 커즌 얘기하신 거죠? 일부러 네. 그렇게 하신가요? 누이 좋아하라고. 정말 욕처럼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분명히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그리고 외교관 할 때 뭔 활동했는지 몰라 우리는. 특히 이분이 70년대, 80년대에도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비밀스러운 게 많았잖아요. 네네. 보통 30년 뒤가 되면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 그럴 때 전두환 정권에서 이번에도 하나 터졌잖아요. 김대중 뭐 감시하라고 박기문에 시켰다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특히 국정원에서 그걸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국정원에서도 정권 바뀌면 자기들 박살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줄을 대야겠지. 그렇죠. 그 야권에 줄을 대는 애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럼요.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때도 그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터진 거거든. 야권의 국정원 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반기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 딱.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3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2부는 한 주간 있었던 정치 관련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창석 진행자는 자취방에 TV가 없다면서요? 네, 자취방에 일부러 TV를 안 놓고 종이신문 일부러? 보고. 과연 일부러일까? 보고. 아니 종이신문 보고 TV 볼 수 있지 뭐. 그러니까요. 종이신문 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TV 놓으면 제가 계속 하루 종일 TV만 볼까 봐. 제가 TV 정말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설치 안 했어요.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봤다고. 정말 하루 종일 TV.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미친 여자 듯이. 아이돌도 보고. 제가 아이린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레드벨벳. 제가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을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아이돌은 소녀시대. 누구죠? 양요섭 있는 그 비스트. 팀. 비스트가 끝입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사람 몰라요. 걸스데이 유라 씨 알고. 네, 레드벨벳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아이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쁘더군요, 정말. 러시안 룰렛. 네, 뭐, 그런 건 몰라요. 나도 나 아이린 닮았단 말 좀 듣는데. 닥치고 지금. 야, 진짜, 쌍둥이 나도 나갈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우상숭배야 사실은. 아이린 씨는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린 인스타에선 조세위.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우상숭배지 뭐. 역시 우상숭배 오창석은 떼야 뗄 수가 없네. 우상숭배 전문이네요. 전문입니다. 일상생활이 나온 거예요? 전문가예요. 우상숭배 전문가. 어쨌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요. 네. 네, 이부 사실 이번 추석에는 아이린이 아니고 성소가 대세 아니었나? 누구요? 시구했나요? 그분이? 뭐 했죠? 저기 아이돌 리듬체조. 아육대. 리듬체조. 성소가 대세였는데. 성소가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아육대에서 리듬 체조를 했는데 됐어요. 왜 이런 것들이랑 방송을 같이 나는 하고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거의 무시하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남자한테만 관심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아니 그때 아육대에서 성소 말고 쯔위도 양궁샷 날리는 쯔위는 장면이. 예쁘더라. 아니 쭈이야 예전부터 뭐 유명했으니까. 아 근데 저도 TV 안 보거든요. TV 안 봐도 이런 정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었잖아요. 모른다면서. 아, 성소는 누군지 모르지만 성소가 나오는 그 리듬 체조는 봤죠. 됐어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그 비주얼만 기억하는.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추미애 더민주 대표 그리고 김민석 마포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야, 뭐 통합이 아니고요. 흡수지 뭘 통합이야. 그렇죠. 민주당 창당 61주년이었다고요, 또 이날이. 일방적 M&A. 그렇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는 꼭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렇다고 좋을 것도 뭐 있겠나? 그러니까 이거 합당해가지고 그냥 민주당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약칭을 민주 이게 두 개 다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통성 그거 하나 갖고 온 거지. 김민석 하나 데리고 왔다고 뭐 어쩌라고요? 김민석이가 무슨 호남에서 뭐 표를 많이 갖고 올 것도 아니고. 근데 호남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좀 포용스러운 정책이랄까요? 네. 야권을 단합하자. 그러면서 뭐 이해찬 전 의원도 이번에 복당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크게 뭐 이거 갖고 비판할 게 있냐? 물론 비판하자고 들면은 비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김민석이 어떤 때문에 김민석을 데리고 할 수 있죠. 김민세라고 욕을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표 흔들렸던 것처럼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뭐 전두환 박물이라든가 이승만 박정희 참배라든가 이런 건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까지 뭐 왜 했어라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실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저도 득이라고만 생각이 돼요. 당명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냥 대인배 품어준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뭐 김민석이 들어오면서 뭘 하나 약속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뭐 한 대 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천 아직도 불확실한 거고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말고는 뭐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요. 또 이런 비판에는 뭐 마포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이런 정치 행보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마포민주당에 있던 분들 대의원들 성향이 아마 그래도 호남이 주축일 거예요. DJ 성향이 굉장히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번에 이 민주당의 유력 인사로 신기남 전 의원이 있었거든요. 신기남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4등인가로 해서 낙선을 하셨는데 그럼 신기남 의원이 자연스럽게 복당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합당이 되면 그렇게 되는 똑같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돌아오시는군요. 그 지역구에 다시 그건 나가실지. 그건 모르죠. 모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9일 이 더민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또 결의가 됐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지난 공천에서 이제 컷오프 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제 7선까지 오른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죠.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추미애 대표가 이해찬 복당을 먼저 하지 않고 김민석하고 합당한 뒤에 복당한 거. 네. 이거는 나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죠. 정무적 판단. 어떤 계산인가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같으면 뭐 친노 핵심인 것이고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해찬 의원을 복당시켰으면 또 지랄했을 거예요. 다른 사건을 뒤덮는 거죠, 약간. 뭐 또 친노가 다 해먹니 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김민석 먼저 하고 그다음 이해찬 한 거. 뭐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김민석 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보는데 다만 문 대표가 약간의 부담감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문 대표는 이해찬 복당 환영하죠. 환영하지만 약간의 부담감을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은 정말 친노의 좌장 같은 분이고, 그렇죠. 문 대표가 텀블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 봉화음악회에 복당하기 전에도 이해찬 의원, 유시민 전 장관, 뭐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복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유연하게 들어가고 네. 싶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그렇죠. 맞아. 떨어져 나갈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할배가 똥꼬집 부리는 바람에. 아니 추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집 나간 한 분 한 분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야권 통합을 이제 대권 승리의 뭐 어떤 열쇠로 규정을 한 건데 이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대선 국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충청 민심을 어느 정도 작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충청 세종. 충청 민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카드를 자꾸 만지작 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기문도 본인이 직접 뭐 나올 수 있다는 등, 뭐 내년 1월에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등 군불 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충청 민심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충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 역대 대통령들 충청을 이기는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어요. 충청을 잡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복당 카드는 충청 민심의 그 바로 밑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또 이해찬 의원과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충남지사 안희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는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명 알박기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김민석 전 의원이 또 이번 통합을 계기로 좀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해찬 의원의 정치력이 또 정권 교체에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정치를 이끌 거라고 보고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잘못, 과거에 했던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겠죠. 실제로 김민석 전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봉화에 내려와서 직접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추미애 대표도 탄핵에 참가한 적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그런 반성을 통하면 또 정권 교체 미래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 간 사람까지 받을까 과연? 추미애 대표가? 저는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사실은 야당하라고 민주당하라고 펴준 건데 자기가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당대표 막 흔들고. 그 당대표 흔드는 게 정권 교체 도움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 절대 안 되는데 흔들어서 박차고 국회를 한번 더 가려고 뛰쳐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 다시 받는다? 또 흔들 거예요. 자기 입지 때문에.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또 누가 한 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거 안 된다, 약하다, 뭐 제3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사람까지 좀 이렇게 품어 안아야 정권 교체가 더 쉽지 않을까요? 품으면 정권 교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은 추미애 대표도 몇 번 언급한 겁니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는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 또 우리 또 가열차게 야, 비판해요. 비판해야죠. 본인의 입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받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가려가면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받아야죠. 그렇죠. 아무나 다 받으면 개나 짐이 소나 다 받으면 안 되는지 되나요? 득이 되는지 잘 아시겠죠. 네. 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박누리 환승센터에도 정말 옥석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옥인지 돌인지 가려야지. 네. 그럼요. 그거 누리가 잘해 잘 가려. 제가 옥은 뭐 몰라도 돌은 정말 잘 가려내거든요. 70대까지 계속 이생 한방 소리 하더라고. 그러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부모 등골 빼먹고 와이프 힘들게 하고 맨날 이생 한방이래. 쉬운 게 아니야 이생 한방.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막 7억씩 빚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네요 오창석. 아, 훨씬 낫죠. 난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는 그 의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의사는 미래가 없죠, 이제. 아니 뭐 미래야 모든 사람한테 있죠. 그 미래가 존재의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밋빛이냐 아무라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블루 칼라냐 어두운 그레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블랙이냐.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위에는 블랙이야. 니도 지금 블랙 모자 쓰고 있잖아. 흑빛 미래. 본인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있네요. 안 보여요. 저 아니, 근데- 노칼라죠. 칼라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왜 조금 전에 사람들이 몇 분이 왔다 가셨나요? 손님 세 분이 오셨는데 모르고 오셨나 봐요. 아,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럼 신피디님이 지금 쫓아내셨어요. 예, 쫓아냈어요. 신PD가 아, 가라고. 예. 그런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우리 녹음한 거 찍고 가셨어요. 아 예쁘게 하고 있을 걸. 네. 아 어쨌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풍무양고기. 이거 우리가 녹음한 거죠? 네, 그렇죠. 풍무양고기 사장님께서 네. 설 연휴에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에? 추석 네. 연휴에 뭐 뭐라고? 좋은 술 들어왔습니다, 이 작가님. 빨리 방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지효가 같이 가고 싶다고 양고기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네. 지원 요새 뭐 하나요? KBS 있죠. KBS 기상캐스터. 요즘은 어떻게 정신 차렸나요? 열심히 날씨 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응. 아 지효도 이 방송 듣나요?
안 듣죠. 아니,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를 만나니까 알죠. 만났어요?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했군요. 결혼한 것도 모르더라고, 이 작가님. 왜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안 불렀냐고. 그래요? 네, 어이없다고. 한번 조질라고? 오빠 잘 살아 엠여친 뭐 이런 거 하나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김종영 만나서 할 말이 없었나 왜 무슨 풍무양곡 얘기를 했어? 아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나면 그냥 헤어지면서. 처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헤어지면서, 그러면은 한번 놀러 오라고. 우리 녹음한 놀러 오라 그랬더니, 그래, 가면 맛있는 거 줘? 그래서, 옆에 라무지지라는 양고기집도 있고, 우리 풍무양고기라고 맛집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래, 이 작가 오빠가. 우리 그때 마지막 만날 때도 양고기집에서 만났네요. 그래요? 우리 여기 다 여 멤버랑 지호까지 만났잖아요. 언제 기억 안 나요? 만났지? 그 여의도에서 만난 거 말이야. 아니야. 홍대 양고기집에서 빠이빠이 할 때, 지호도 빠이빠이 할 때. 기억. 심양에서. 그래요. 거기서 봤잖아요. 맞아. 우리 저는 없었던 것 같네요. 없었나요? 네. 그때 지호 왔어, 겨울에. 맞죠? 그래요. 지호 이제 그만둔다 그럴 때. 그만둔다 그럴 때. 맞다. 지호 그만둔다 그럴 때. 자발적 의지였죠? 그때 옷장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석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 약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나이가 들었다니요. 작년 31세밖에 안 돼. 지호 볼 때 같이 봐요, 나도. 왜요? 지호 예뻐요. 특별한 이유. 약간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지호 예뻐요. 지호 양 예뻐요. 사실 지호가 정상적인 대화만 참 좋았으면 정말 어떻게든 한번 들이댔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걸 내가 너무 가까이서 많이 봐가지고. 들이댔어도 어떻게 안 돼요. 안 돼, 니는. 아니, 되든 안 되든 했을 건데. 어쨌든 지호는 예쁘니까. 근데 오랜만에 보고 싶습니다. 지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KBS 기상캐스터입니다. 김지호 양. 저랑 또 박누리 다 후속으로 결정적 순간을 했던. 근데 걔도 굉장히 백치미가 있어. 누리보다 더해. 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죠. 네. 매력이 있었는데 그래요. 여기는 하얀 도화지고 지호는 하얀 한지예요. 뭐 하나 실수하면 쫙 퍼져나가 이렇게. 그렇지. 근데 저를 거쳐간 여성분들은 다 잘 돼요. 나는 왜 이래요? 이거 잘 되고 충분하지. 아니 우리 몸 20만씩 되는데 잘 됐잖아. 참나. 살을 그때 잘못 날려가지고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 성공의 기준이 의료보험인가요? 그럼요. 아니 너 나 안 만나고 계속 그냥 팩트에 있었으면 지금도 팩트에 창극이랑 둘이 뭐 할 거야. 지금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이라니.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나랑 그나마 우리 그것도 못 받고 이랬어. 한국경제도 가고 SBS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석이도 내 옆에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나가는 거야. 나의 좋은 기운이 퍼지는 거야. 나가서 말을 안 들어서 망했지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지효랑 같이 풍무양고기에서 한번 만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효야 듣고 있지?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더민주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또 지랄했을 거예요. 다른 사건을 뒤덮는 거죠, 약간. 뭐 또 친노가 다 해먹니 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김민석 먼저 하고 그럼 이해찬 한 거. 뭐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김민석 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보는데 다만 문 대표가 약간의 부담감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문 대표는 이해찬 복당 환영하죠. 환영하지만 약간의 부담감을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해찬 의원은 정말 친노의 좌장 같은 분이고, 그렇죠. 문 대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 봉화음악회에 복당하기 전에도 이해찬 의원, 유시민 전 장관,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복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유연하게 들어가고 싶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그렇죠. 맞아. 떨어져 나갈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받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할배가 똥꼬집 부리는 바람에. 아니 추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집 나간 한 분 한 분 모셔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야권 통합을 이제 대권 승리의 어떤 열쇠로 규정을 한 건데 이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대선 국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충청 민심을 어느 정도 작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충청 세종. 충청 민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카드를 자꾸 만지작 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반기문도 본인이 직접 나올 수 있다는 둥, 내년 1월에 한국에 들어가겠다는 둥 군불 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 민심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충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 역대 대통령들 충청을 이기는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어요. 충청을 잡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복당 카드는 충청 민심의 그 바로미터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또 이해찬 의원과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충남지사 안희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는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명 알박기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김민석 전 의원이 또 이번 통합을 계기로 좀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해찬 의원의 정치력이 또 정권 교체에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정치를 이끌 거라고 보고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잘못, 과거에 했던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겠죠. 실제로 김민석 전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봉화에 내려와서 직접 사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추미애 대표도 탄핵에 참가한 적이 있었으니까 본인이 그런 반성을 통하면 또 정권 교체 미래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 간 사람까지 받을까 과연? 추미애 대표가? 저는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사실은 야당하라고 민주당하라고 펴준 건데 자기가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박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당대표 막 흔들고. 그 당대표 흔드는 게 정권 교체 도움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 절대 안 되는데 흔들어서 박차고 국회를 한번 더 가려고 뛰쳐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 다시 받는다? 또 흔들 거예요. 자기 입지 때문에. 뭔가를 위해서. 그래서 무슨 또 누가 한 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거 안 된다, 약하다, 뭐 제3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받아가 된다.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사람까지 좀 이렇게 품어 안아야 정권 교체가 더 쉽지 않을까요? 품으면 정권 교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은 추미애 대표도 몇 번 언급한 겁니다.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는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 또 올해 또 가열차게 야, 비판해야죠. 본인의 입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받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가려가면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받아야죠. 그렇죠. 아무나 다 받으면 개나 짐이 다 받으면 안 되는지 되나요? 득이 되는지 잘 아시겠죠. 네. 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박누리 환승센터에도 정말 옥석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옥인지 돌인지 가려야지. 네. 그럼요. 그거 누리가 잘해, 잘 가려. 제가 옥은 뭐 몰라도 돌은 정말 잘 가려내거든요. 이거는 돌이다 확실히 알죠. 네, 그렇죠. 그렇죠. 최악을 피해가기는 사실 평타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누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네. 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어. 조금 안타까워 그래서. 돌은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돌은 안 만났습니다만 옥이라고. 옥과 석 사이. 자수정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돌. 얘가 또. 뛰어난 안목이네요. 네. 그런데 옥석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제가 알죠. 의료 헬기 망가뜨린 철부지 32조. 예. 22억 새끼야. 22억. 22조야. 22조 통 크다. 헬기가 한 74억 가는데 네.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수리비만 22억이 나온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의사고 두 사람은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이 헬기 회사에서 보험사에다가 돈을 구할 거고 그럼 보험사가 22억을 물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가 그 3명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3명이서 나라내든 한 명이 몰아내든 보험사는 아마 3명 다 한 명 개인당 22억 내놔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할 텐데 정말 한순간의 불장난이 완전 지금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폐가 망치지. 폐가 망치지. 네. 22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가압류 걸 거예요. 못 팔게. 가압류 걸 거고.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3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2부는 한 주간 있었던 정치 관련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창석 진행자는 자취방에 TV가 없다면서요? 네, 자취방에 일부러 TV를 안 놓고 종이신문 일부러? 보고. 과연 일부러일까? 보고. 아니 종이신문 보고 TV 볼 수 있지 뭐. 그러니까요. 종이신문 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TV 놓으면 제가 계속 하루 종일 TV만 볼까 봐. 제가 TV 정말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설치 안 했어요.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하루 종일 TV만 봤다고. 정말 하루 종일 TV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미친 여자 듯이. 아이돌도 보고. 제가 아이린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레드벨벳. 제가 아이돌 그룹 아이돌 그룹을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아이돌은 소녀시대. 누구죠? 양요섭 있는 그 비스트. 팀. 비스트가 끝입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사람 몰라요. 걸스데이 유라 씨 알고.
근데 레드벨벳이란 걸 처음 봤는데 아이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쁘더군요, 정말. 러시안 룰렛. 네, 뭐 그런 건 몰라요. 나도 나 아이린 닮았단 말 좀 듣는데. 닥치고 지금. 야, 진짜 쌍둥이 나도 나갈 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우상숭배야 사실은. 아이린 씨는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린 인스타에선 조세위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우상숭배지 뭐. 역시 우상숭배 오창석은 떼려야 뗄 수가 없네. 우상숭배 전문이네요. 전문입니다. 일상생활이 나온 거야? 전문가예요. 우상숭배 전문가. 어쨌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요. 네. 네, 이부 본격적으로. 사실 이번 추석에는 아이린이 아니고 성소가 대세 아니었나? 누구요? 시구했나요? 그분이? 뭐 했죠? 저기 아이돌 리듬 체조. 아육대. 아육대. 리듬 체조. 성소가 대세였는데. 성소가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아육대에서 리듬 체조를 했는데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라 방송을 같이. 나는 하고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거의 무시하겠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남자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아니 그때 아육대에서 성소 말고 쯔위도 양궁샷 날리는 쯔위는 장면이. 예쁘더라. 아니 쭈이야 예전부터 뭐 유명했으니까. 근데 저도 TV 안 보거든요. TV 안 봐도 이런 정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고 있었잖아요. 모른다면서. 성소는 누군지 모르지만 성소가 나오는 그 리듬 체조는 봤죠. 됐어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만 기억하는.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추미애 더민주 대표 그리고 김민석 마포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통합이 아니고요. 흡수지 뭘 통합이야. 그렇죠. 민주당 창당 61주년이었다고요, 또 이날이. 일방적 M&A. 그렇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저는 꼭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렇다고 좋을 것도 뭐 있겠나? 그러니까 이거 합당해가지고 그냥 민주당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약칭을 민주 이게 두 개 다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통성 그거 하나 갖고 온 거지. 김민석 하나 데리고 왔다고 뭐 어쩌라고요? 김민석이가 뭐 호남에서 뭐 표를 많이 갖고 올 것도 아니고. 근데 호남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좀 포용스러운 정책이랄까요? 야권을 단합하자. 그러면서 뭐 이해찬 전 의원도 이번에 복당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크게 뭐 이거 갖고 비판할 게 있냐? 물론 비판하자고 들면은 비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김민석이가 어떤 의미로 김민석을 데리고 할 수 있죠. 김민세라고 욕을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표 흔들렸던 것처럼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지양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뭐 전두환 박물이라든가 이승만 박정희 참배라든가 이런 건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까지 뭐 왜 했어라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실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저도 득이라고만 생각이 돼요. 당명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냥 대인배 품어준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민석이 들어오면서 뭘 하나 약속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뭐 한 대 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천 아직도 불확실한 거고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말고는 뭐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요. 또 이런 비판에는 뭐 마포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이런 정치 행보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마포민주당에 있던 분들 대의원들 성향이 아마 그래도 호남이 주축일 거예요. DJ 성향이 굉장히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번에 이 민주당의 유력 인사로 신기남 전 의원이 있었거든요. 신기남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4등인가로 해서 낙선을 하셨는데 그럼 신기남 의원이 자연스럽게 복당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합당이 되면 그렇게 된 거죠. 똑같이 된 거죠? 네. 다시 돌아오시는군요. 그 지역구에 다시 나가실지. 그건 모르죠. 모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9일 이 더민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또 결의가 됐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지난 공천에서 이제 컷오프 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제 7선까지 오른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죠.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추미애 대표가 이해찬 복당을 먼저 하지 않고 김민석하고 합당한 뒤에 복당한 거. 네. 이거는 나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죠. 정무적 판단. 어떤 계산인가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같으면 뭐 친노 핵심인 것이고 당 대표가 되자마자 이해찬 의원을 복당시켰으면 그러면은 한번 놀러 오라고 우리 녹음한 놀러 오라 그랬더니 그래 가면 맛있는 거 줘. 그래서 옆에 라무지지라는 양고기 집도 있고 우리 풍무양고기라고 맛집 사장님하고 친하다고 그래요. 이작가 오빠가. 우리 그때 마지막 만날 때도 양고기집에서 만났네요.
아, 그래요? 우리 여기 다 여 멤버랑 지호까지 만났잖아요. 아. 언제 기억 안 나요? 만났지? 그 여의도에서 만난 거야. 아니야. 홍대 양고기집에서 빠이빠이 할 때, 지호도 빠이빠이 할 때. 기억. 심양에서. 그래요. 거기서 봤잖아요. 맞아. 우리 저는 없었던 것 같네요. 없었나요? 네. 그때 지호 왔어, 겨울에. 맞죠? 그래요. 지호 이제 그만둔다 그럴 때. 그만둔다 그럴 때. 맞다. 지호 그만둔다 그럴 때. 자발적 의지였죠? 그때 옷장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소도 있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약간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나이가 들었다니요. 작년 31세밖에 안 돼. 지호 볼 때 같이 봐요, 나도. 왜요? 지호 예뻐요. 특별한 이유. 약간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지호 예뻐요. 지호 양 예뻐요. 사실 지호가 정상적인 대화만 참 좋았으면 정말 어떻게든 한번 들이댔을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걸 내가 너무 가까이서 많이 봐가지고. 들이댔어도 어떻게 안 돼요. 안 돼, 니는. 아니, 되든 안 되든 했을 건데. 어쨌든 지호는 예쁘니까. 근데 오랜만에 보고 싶습니다. 지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KBS 기상캐스터입니다. 김지호 양. 저랑 또 박누리 다 후속으로 결정적 순간을 했던. 근데 걔도 굉장히 백치미가 있어. 누리보다 더해. 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었는데 그래요. 여기는 하얀 도화지고 지호는 하얀 한지예요. 하나 실수하면 쫙 퍼져나가 이렇게. 그렇죠. 저를 거쳐간 여성분들은 다 잘 돼요. 나는 왜 이래요? 이거 잘 되고 충분하지. 아니 우리 몸 20만씩 되는데 잘 됐잖아. 참나. 살을 그때 잘못 날려가지고 계속 돌아오는 거야. 인생 성공의 기준이 의료보험인가요? 그럼요. 아니 너 나 안 만나고 계속 그냥 팩트에 있었으면 지금도 팩트에 참고 그냥 둘이 뭐 할 거야. 지금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이라니.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나랑 그나마 우리 그것도 못 받고 이랬어. 한국경제도 가고 SBS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석이도 옆에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나가는 거야. 나의 좋은 기운이 퍼지는 거야. 나가서 말을 안 들어서 망했지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지효랑 같이 풍무양고기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만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효야 듣고 있지?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더민주 정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과 나머지 세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추석 연휴 기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미국 방문 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동에서 반 총장이 1월 중에 국내 복귀를 한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모든 언론들이 이제 반기문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계속 1,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반기문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난리 났습니다. 주해주. 근데 이분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서 자기 인생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마지막 정치 역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김무성과 홍준표 지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 반기문을 쓰레기로 만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설사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승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 두 분이 더 큰 쓰레기가 아닌가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그 두 분은 검증된 쓰레기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않아요. 충격을 또 줄 게 없다는 건가요? 네, 근데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검증의 과정에서 분명히 한번 큰 오류가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네, 흠집을 내고 이분이 특히나 그렇게 토론이나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신뢰성이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기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이분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한다는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기름장어야. 돌다리도 두드려 보아 그것도 불안해. 이 사람은 늘 지금까지 그래왔거든.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카드를 접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경선엔 나갈까요? 경선도 안 나가죠. 경선 나가는 순간 검증이 대상이 됐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 그렇죠. 왜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그런데 그게 또 아닐 거라는 추측이 또 한쪽 두뇌에서 드는 이유는 지금 새누리당 친박에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이 굉장히 불안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친박에서 계속 반기문 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한테 압력을 계속 넣는 거죠. 푸시를.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내가 출마를 해야겠다. 이게 20% 있고 주위에서 출마해라 80%잖아요. 그럼 출마해요.
사실 지난 대선에 문재인 뭐 그런 경우죠. 그랬잖아요. 계속 안 한다 했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10%였죠. 본인의 그러니까 의지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 의지보다 주위에서 빰뿌 넣는 사람들이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연착륙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반 총장이 저렇게 밖에 있으니까 지지율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철수처럼 그렇게 돼 있어. 벌거벗은 너무나 당연한 보이게 거예요. 되면서.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을 가압류 걸어요. 그런 최저생계비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그냥 바로 보험사 들어가. 그거를 아니 한 달에 200만 원씩 해봐야 1년이면 2,400이에요. 10년 해야 2억 4천이야. 언제 갚아? 평생 갚아야 돼. 자식들까지 계속 갚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그런데 몰라. 만약에 3등분으로 나온다. 네.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7억 정도 되잖아요. 네.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한 10년 만에 갚을 수도 있어. 한 10년이라면 갚겠네. 갚을 수도 있는데 누리가 옥을 고르다 골라갖고 그런 의사를 골랐어. 야, 이 옥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 어떻게 버릴래요? 어떻게 할래요? 페이 닥터가. 아니 뭐 사랑한다면은 제가 갚아줘야죠.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군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 다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너가 여군이었으면 태워주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가정법하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if I were 이런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사랑하진 않죠. 7억의 빚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죠. 아니지. 사랑을 해서 만났어. 이제 거의 뭔가 이루어져가는 단계인데 네. 터졌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하겠냐. 근데 7억은 진짜 힘들다. 내가 7천만 원까지 어떻게 갑자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7천은 일반적인 가계 부채예요. 7천은 굉장히 일반적인 가계 부채예요. 그래요. 하지만 뭐 많이 사랑한다면 열심히 같이 일해서 갚아야죠. 우리가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한 500씩 내야 돼요. 결혼하면은 집에서 쉬는 게 꿈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의사랑 결혼을 하면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일해야 되는 그래요? 페이 닥터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일을 꼭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꿈을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아실현. 저는 이제 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요걸 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분도 생기고 의미를 즐겁죠?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인생에 의미가 생겼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팔로우 이 미. 얘기가 또 이렇게 가네요. 네, 저만 거의 따라오세요. 팟캐스트의 지드래곤. 헬기는 안 건드렸지만 이제 계속 용의 코터를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 언젠가. 아니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던질 사람이 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7억 빚이 있는 여자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짜요? 너도 한 1억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아니 벌써 빚이 1, 2억이 있어요? 벌써 있죠. 그래요. 그럼 둘이 합치면 9억이네. 그럼요. 힘내십시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이 작가님한테. 그런 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안 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말해서 더 불편해져요. 상처만 받고. 상처 안 받아요.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예. 저도 상상 의외로 굉장히 많이 빚이 있기 때문에. 진짜요? 그래? 마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욕했던 사람들한테? 아니면 청취자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빚이 꽤 있어요. 근데 빚도 자산이기 때문에 네. 아무한테 안 빌려줘. 창석이한테 누구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 빚도 자산이면 나도 한 2억대의 자산가거든요 벌써. 장난이군요. 빚도 자산이죠. 대단하다. 근데 창석이 같은 빚은 자산이라고 할 수 없지. 갚는 게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생빚. 정말 생빚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달러빚이라 그래. 안고 죽어야 하는 그런 빚인가요? 그런 빚이잖아. 갚을 수가 없는 조만간 도망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안 나오면 도망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또 뭐 인생 한 방이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요. 올해 1월처럼 잭팟이 또 터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인생 한방 소리 치는 놈 중에 잘 되는 놈 못 봤어. 한 70대까지 계속 인생 한방 소리 하더라고. 그러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부모 등골 빼먹고, 와이프 힘들게 하고, 맨날 인생 한방이래. 쉬운 게 아니야, 인생 한방.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막 7억씩 빚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네 우창석. 훨씬 낫죠. 난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는 그 의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의사는 미래가 없죠, 이제. 아니, 뭐, 미래야, 모든 사람한테 있죠. 그 미래가 존재의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밋빛이냐, 아무라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블루 칼라냐, 어두운 그레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블랙이냐. 네. 내가 봤을 때는 니 위에는 블랙이야. 니도 지금 블랙 모자 쓰고 있잖아. 흑빛 미래. 본인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있네요. 안 보여요. 저 아니, 근데- 노칼라죠. 칼라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왜 조금 전에 사람들이 몇 분이 왔다 가셨나요? 손님 3분이 오셨는데, 모르고 오셨나봐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피디님이 지금 쫓아내셨어요. 예, 쫓아냈어요, 신PD가. 가라고. 예. 그런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우리 녹음한 거 찍고 가셨어요. 아, 예쁘게 하고 있을걸. 네. 아, 어쨌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풍무 양고기. 이거 우리가 녹음한 거죠? 네, 그렇죠. 풍무양고기 사장님께서 네. 설 연휴에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에? 추석 네. 연휴에? 뭐라고? 좋은 술 들어왔습니다, 이 작가님. 빨리 방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아니, 지효가 같이 가고 싶다고, 양고기 좋아한다고. 아, 그래요? 네. 지연 요새 뭐 하나요? KBS 있죠? KBS 기상캐스터. 요즘은 어떻게 정신 차렸나요? 열심히 날씨 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응. 아, 지효도 이 방송을 듣나요? 안 듣죠. 아니,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를 만나니까 알죠. 아, 만났어요?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했군요. 결혼한 것도 모르더라고, 이 작가님. 왜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안 불렀냐고. 그래요? 네, 어이없다고. 한번 조질라고? 오빠 잘 살아 엠여친 뭐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김정양 만나서 할 말이 없었나 왜 무슨 풍무양고기 얘기를 했어? 아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만나면 그냥 헤어지면서. 처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헤어지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저 뒤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 정치권 밖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썩은 집단 1위로 꼽으면 항상 정치권이거든. 정치 욕 같이 해주면. 그럼 가장 불신한 집단 1위도 항상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이 100을 갖고 있으면 50은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 총장이 정치권 수호들과 그 거품은 꺼질 것이고요. 지금 사실 우리 언론에서 잘 안 쓰고 있지만 외국 언론에서 정말 최악의 어떤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렇게 계속 기사가 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비단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전 외신이 다 그렇게 써요. 능력 없다고. 네. 실제 BBC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평을 다 내렸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전 국민이 알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할 거고요. 그렇죠. 또 성한종 문제도 있어. 분명히 불거져요. 리스트. 성한종 회사에 뭐 반 총장의 동생도 있었고, 네, 맞아요. 조카도 있었고, 네. 커즌 얘기하신 거죠? 일부러 네. 그렇게 하신가요? 누이 좋아하라고. 정말 욕처럼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분명히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저도. 그리고 외교관 할 때 뭔 활동했는지 몰라 우리는. 특히 이분이 70년대, 80년대에도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비밀스러운 게 많았잖아요. 네네. 보통 30년 뒤가 되면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 아. 그럴 때 전두환 정권에서 이번에도 하나 터졌잖아요. 김대중 뭐 감시하라고 방기문에 시켰다는 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터질 수도 있어요. 특히 국정원에서 그걸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국정원에서도 정권 바뀌면 자기들 박살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줄을 대야겠지. 그렇죠. 그리고 야권에 줄을 대는 애들이 분명히 생긴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럼요.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때도 그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터진 야권의 거거든. 국정원 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반기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거 딱 들고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걸 반기문이 모를까? 알죠. 안다고 보거든.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기문의 측근이 나의 이런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요게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또 몸을 살릴 수도 있고. 본인도 생각하겠죠. 세계 대통령 했잖아. 그쵸. 그런데 뭐 굳이. 그렇죠. 예? 약간 나이 70 넘어가지고.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럼 나이 70 넘어가서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이게 뭐 서울특별시장하고 끝나고 어디 군수하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근데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에 나의 마지막 힘을 쏟겠다라는 제 의지를 생각에 필요로 이분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나이대로 접어드신 것 같아요. 제 아니 생각에. 근데 충청 대망론이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어렵다고 봐요. 충청대만. 중천이 대망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충청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는 줘도 네. 충청이 대망을 한다. 큰 꿈을 꾼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충청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치는 한국 대통령 선거는 다 지역 결정했어요. 그렇죠. 다 지역 결정했기 때문에 충청권 인사가 대통령이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충청권 대망을 아니 그리고 뭐 반기문이 뜨면 뭐 우리도 충청 대망 카드가 있잖아요. 안희정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있잖아. 뭐 네. 툭 던지면 되지 뭐 맞다이로 가는 거지 뭐. 충청 대망은 정말 일장 충몽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 젊은 안희정 훨씬 더 낫지 않아요? 훨씬 세련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또 국민한테 먹힐 거라고 봐 또. 네. 또 지금 전 세계 선진국에서요 다 젊은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됐어. 네, 맞습니다. 그 역동성이 있고 좋아요. 리더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뭐 반기문이 말이. 그래서 저는 충청 대망론도 안 먹힐 거고 안 먹힐 거라고 봐요. 뭐 그 김종필 씨가 뭐 언제적 김종필 씨인데 지금은 김종필 얘기가 통해요 충청도에서? 젊은 친구들 김종필 누군지도 몰라.
아, 실제 전혀 모릅니다. 그 조용필은 알아도. 네. JP. 그렇죠. 네, 저는 이분이 최근에 김종필 증언록이라는 책을 마지막 회고록 쓰셨습니다. 그것도 안 팔리잖아. 네, 그것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정치적 인생으로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몸부림으로 자가 발전으로 이제 내가 건재하다는 걸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김종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그 계속해서 인터뷰 기사로 써주고 하는 거 다 어차피 보수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읽는 분들 어차피 일본 찍는 사람들이야. 별 상관없다고. 김종필이 밀어준다고 해서 뭐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서 약간 새누리당 쪽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실제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개헌을 하도록 제3지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보수 대연합론입니다. 보수가 다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3지대 안철수 빼고 네. 안철수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다 들어오라 그래. 제3지대 하잖아요. 정의와 이재호, 안철수 이렇게 기다. 거기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반기문이 무소속으로 있다가 거기랑 일단 1차 합쳐. 1차 합치고 여기서 뭐 경선을 하든 뭘 추대를 하든 해가지고 새누리당과 2차 합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 대결합론인데요. 지금까지 선거에 보수 대결합론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다 실패했나요? 다 실패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수 대결합론이. 왜? 자기들 먹을 게 지금 지천에 널렸는데 그걸 나눠먹기를 한다?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누리당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내년이, 그러니까 2017년으로 해가 바뀌고 1월, 2월, 3월 되면 또 불쑥 올라오는 주자가 생겨요. 지금은 반기문밖에 없잖아. 안 그렇죠. 보이잖아. 근데 분명히 생긴다고. 그렇게 되면 무소속 혹은 제3지대에 있는 반기문은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